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5명 발생했습니다.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뿐 아니라 학교와 직장 등 일상 공간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 도구에 대한 허가가 이달 중 결론이 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75명입니다. 국내 감염, 지역 감염 사례가 46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29명인데 이 46명의 지역 감염 사례 중에서 수도권이 역시나 30명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뿐만이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좀 산발적인 감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현재 이 상황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있어서는 요양병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우나 같은 데에서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들에서는 상당히 통제가 잘 되고 있고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뭐 천안 같은 데서는 사실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집단적인 산발적인 발생은 어쩔 수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통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날씨가 이제 겨울철로 들어가면서 과연 얼마나 일반적인 감기라든지 독감 환자들 이런 호흡기 환자들이랑 같이 섞이면서 우리 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통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의 상황만으로 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시작한 그 1단계 완화 조치 이것이 큰 영향은 주지 않고 있고 뭐 100명 전후로 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좀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은 산발적인 발생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선제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더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게끔 막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추세를 잘 봐야 하는 것이 저번 주에 헬로윈데이라는 거대 변수도 있었고 100명 안팎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늘어날 지금 개연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는데요. 5단계, 그러니까 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세분화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번 주 중에 좀 바뀔 가능성도 그럼 그에 따라서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번 주 안에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원래 1단계가 아니었었는데 그 시점에서는 1단계로 완화를 시킨 것이고 지금 5단계로 바꾼 상황에서는 1단계가 맞기는 하죠. 5월 초에 지금 이태원에서의 집단 발생이 일어났을 때에는 환자 신규 확진 수가 전국적으로도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었는데 사실 우리 좀 방역 태세가 좀 해이했던 점, 우리 국민들도 여러 가지 방역 수칙 지키는 것이 해이했던 점이 있어서 7차 감염에 277명까지 환자가 나왔고 또 이 상황이 모든 사람을 다 파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무증상 감염도 상당히 퍼졌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지난 주말에 이 이태원발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방역 수칙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경계심도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마 그 환자가 폭발적으로 나온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1단계로 완화된 이 상황에서 국민들 간의 사람 간의 접촉이 커진 상황에서 또 이태원에서의 또는 다른 유흥 지역에서의 이런 할로윈 파티가 많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는 이것을 잘 파악하고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다 하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역사회에서의 산발적인 감염이 더 걱정되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나 요양병원 같은 데서 이런 취약시설에서의 대규모 집단 발생이 일어나지 않게끔 막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새롭게 개편이 된 그러니까 거리두기 5단계, 5단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뭐 현 상황을 결국은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100명 전후로 계속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1단계라는 것이 지금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 100명 정도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 1단계가 맞죠. 근데 좀 아슬아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80명, 90명 넘어가는 상황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 1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생활 방역, 즉 우리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면서도 방역을 할 수 있는 또 의료 체제가 잘 견딜 수 있는 수준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의 좀 자유를 주겠다. 즉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면서 집단적인 이런 통제 같은 것들은 좀 가능하면은 영업 정지 같은 것은 줄이겠다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결국은 여기서 선행돼야 할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것들을 얼마나 잘 통제를 하면서 잘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와
또 방역 당국에서는 이 관리들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혹시라도 모를 집단적인 또 지속적인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끔 막는 이 두 가지가 다 잘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있어서는 적절한 단계 설정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번 겨울에 1단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2단계 쪽으로 가지 않게끔, 즉 지역적인 발생이 전국적으로 퍼진다든지 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계속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은 전부 다 의료진, 방역, 우리 국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이 어디 한 곳에서 좀 삐끗하게 되면은 좀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다 악화 일로로만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지금 잘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통제되어야만 우리가 내년 어느 때인가 백신이 개발되고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잘 선택을 해서 유효성 있고 안전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또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역의 최우선 국가가 될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올 겨울 지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말부터 새롭게 이제 변화된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늘 보면 국내 감염 사례 75명이었고 이 중에서 수도권에서 30명대가 나온 이런 상황이니까 36명이 나왔으니까 이걸 계속 좀 이 상태가 좀 이어진다면 주말에 발표되는 수도권의 이 거리두기 단계나 이런 것들은 1단계 정도 선에서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서울 수도권이 제일 문제인데 계속 100명 이하로는 잘 유지가 되어 있고 오늘만 해도 뭐 굉장히 낮은 숫자이기 때문에 네. 이 100명을 유지한다는 것이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이제 겨울이 지나면 가면서 추워지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은 떨어지고 다른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병들이 나타나면서 이 확진자들이 갑자기 늘어날 수는 있기 때문에 사실 뭐 100명이냐 10명이냐 이게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이렇게 차이가 커 보이기는 하지만 순식간에 몇백 명씩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보면은 안정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다음 주 어느 시기엔가 또 갑자기 100명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일주일 평균입니다. 따라서 그쵸. 2, 3일간 100명 넘어갔다고 그래서 바로 1.5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100명이라는 숫자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방역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또 다른 것 하나가 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병상 확보 수도 거기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겨울철에 고령층들 사이에서 폐렴 환자들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내놓는 이런 중증 환자 확보 그 기준은 혹시 적절할지, 여기 너무 나중 병상 부족 문제도 있을지 이 부분 어떻게 좀 진단을 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안정적이고 중증 환자의 수도 상당히 많이 통제가 잘 되고 있고 안정적이긴 한데요. 지금 방역 당국의 발표를 보면은 한 400명 내지 500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까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인데 사실 겨울철로 들어가면서는 이 코로나19 이외의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병들에 의해서 폐렴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올 겨울 조금 다른 점은 우리 국민들이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위생 깨끗이 하게 되면은 사실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예. 선제적으로 이것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최악의 상황이 나왔을 때에는 바로 적응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을 마련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400~500명까지가 이제 한계라고 볼 것이고 만약에 3단계로 가서 800명, 1000명이 된다 그러면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으로 봅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저희는 1단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지금 1단계만 해도 굉장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예. 보면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도록 모든 국민들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내용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전수 검사가요. 수도권하고 일부 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 22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3,000개가 넘는 시설에서 10만 명 정도를 검사해서 22명이 나온 건데 지금 이 비율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를 좀 가져가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 수도권에서 종사자들 다 합쳐서 16만 명 정도 하고 일부 지자체들에서 해서 지금 5곳에서 22명이 나왔다는 것은 뭐 굉장히 선제적인 방역 조치라고 하겠죠. 네. 하지만 숫자에서 보시다시피 16만이라는 서울 수도권에 이것을 계속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지자체인 경우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요양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선제적으로 해서 찾아낸다기보다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모든 종사자 환자들을 주기적으로 전수검사를 PCR 방법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입원 시에는 전수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또 환자들 중에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바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종사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주기적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러면 검체 채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예. 요양병원인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검체 채취를 해서 검사센터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요양시설 같은데 네. 또는 돌봄 센터 같은데 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부 방역 당국에서 좀 더 여러 가지로 재원을 마련해서 이 진단 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즉 전수 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 또는 시설별로 자기들이 알맞는 상황에서 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이런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전부를 전수 검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핀셋 방역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검사를 해서 22명이 발견이 됐다는 게 어쨌든 더 큰 확산이 되기 전에 발견된 건 다행입니다만 이 말은 이미 이렇게 요양시설 내에 어느 정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라는 또 그런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무증상 감염일 경우라 할지라도 이 예. 종사자들이 무증상으로 감염되었을 때 환자한테 감염이 되게 되면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중증 환자로 가고 사망하는 것이거든요. 또 환자의 연령 비율도 굉장히 높고 면역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산이 되게 되면은 뭐 코호트 격리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외부로는 전염이 안 되지만 내부에서는 70~80%씩 막 감염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철저히 이 부분을 잘 막아야만 방역이 잘 되는 것이고 하루하루의 환자의 숫자보다는 사실은 이런 취약시설에서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을 얼마나 잘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방역의 최우선 과제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와 독감 이걸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이해된 허가를 이달내로 결론을 좀 낼 걸로 보이는데 허가가 난다고 하면 일반인도 구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확실히 다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코로나19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것은 PCR 방법 하나뿐입니다. 그 네. 나머지 신속진단키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승인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독감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속진단키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쓰고는 있는데 이 동시진단이라는 의미도 지금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것들은 이 항원 신속진단키트입니다. 네. 또 하나 다른 점은 코로나19라는 것은 한 가지 바이러스지만 독감은 하나의 바이러스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고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것만 해도 A형 2가지, B형 2가지, 4가지거든요. 또 그 이외의 바이러스들도 독감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가 유행할 수가 있고 네. 아직은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하지 않아서 어떤 바이러스들이 유행하고 있는지 잘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방역당국에서 이것들은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진단 방법을 어떤 것을 도입할 것인지 어떤 것을 승인할 것인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동시 진단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진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PCR이라는 정확한 진단이라기보다 독감을 먼저 걸러내는 방법을 찾아낼 것으로 보여서 아마 항원 신속 진단 키트의 개념이 될 것이고 일반 개인이 사용한다기보다는 일선 의료원, 특히 동네 의원 같은 데에서 이 진단 키트를 빨리 적용을 시킴으로 해서 코로나19와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 네. 지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이한 상황이 있어서 일선 의료 3차 의료기관 또는 1차 의료기관에서조차도 이 신속진단 키트만을 믿고서 독감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격리를 할 것이냐, 즉 코로나19가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따지기 전에 독감부터 먼저 진단을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클리닉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는 즉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갈 수 있는
일반 환자들이랑 격리가 될 수 네네. 있는 이런 시설이 지금 마련되어야만 이 독감 진단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는 것이 아직 되어 있지는 않아서 정부에서 네. 예산은 다 마련했습니다만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 보건소나 혹은 일반 의료기관들에서 이것을 진단을 했을 때 과연 코로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더 진단할 수 있는지, 즉 전부 PCR로 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코로나19를 할 수가 있지만 동시 진단 키트일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접하는 상황인 만큼 좀 아직까지는 좀 많은 확인 사항이 필요하고 그 후에 사용이 좀 보급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야 되고 어떤 이제 진단 키트를 인증을 할 것인지 승인을 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순영 카톨릭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